1984년 가을, 강원도의 구불구불한 언덕에 짙은 안개가 드리운 어느 아침. 철조망 사이로 바람이 으스스하게 울고 화약 냄새가 맴도는 최전방 군부대에서 전군을 뒤흔들고 수십 년 동안 의혹을 불러일으킨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갓 21살이 된 이등병 김민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75cm의 키에 68kg의 건장한 체격. 단정한 검은 머리와 순한 눈빛을 가진 그는 입대한 지 6개월 된 꿈 많은 젊은 군인이었다. 전날 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순찰하며 서울에 있는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음 날 아침 기상나팔이 울렸을 때 그의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텅 비어 있었고 K, 이소총과 군장 가방은 사라졌다. 그의 동료이자 생활관을 함께 쓰던 일병 박서준은 가장 먼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눈을 비비며 김민준이 일찍 임무를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생활관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군복을 챙기는 소리도 하루를 준비하는 군인의 익숙한 소음도 없었다. 박서준의 등줄기에는 가을에 찬 공기가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흘렀다. 그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했다. 사건은 긴급하게 처리되었다. 부대 전체가 봉쇄되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대규모 수색 작전에 참여했다. 그들은 수 킬로미터 반경의 모든 언덕, 게으른 폐허를 삽사시 뒤졌다. 그러나 며칠간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유일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민준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낡은 지포라이터가 부대에서 2km 떨어진 바위 옆에 뒹굴고 있었다. 이 발견은 모든 추측을 완전히 바꾸었다. 단순한 탈영 사건이 아니라 미스터리로 남게 될 사건이었다. 김민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 까납치되었을까? 사고를 당했을까? 아니면 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오늘 흔적은 1984년으로 여러분을 다시 초대해 한국군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를 파헤쳐보고자 한다. 20년 후 충격적인 증언이 밝혀지기 전까지 잊혀졌던 이야기다. 1980년대 한국은 격동의 시기였다. 1979년의 군사반란과 1980년의 광주 사건 이후에도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은 여전히 긴장 상태였고 군사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 사회는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같은 국경 인접 지역의 농촌에서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많이 남아 있었다. 당시 강원도의 생활은 구시대와 신시대가 뒤섞여 있었다. 험준한 산악지형과 울창한 숲 그리고 흩어져 있는 작은 마을들로 유명했다. 인구는 많지 않았고 경제는 주로 농업임업 그리고 소규모 관광업에 의존했다. 군사지역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엄격하고 규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교통은 주로 도로에 의존했으며 버스와 기차 노선은 제한적이었다. 당시의 기술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휴대폰은 극소수만 소유한 사치품이었다. 치안 및 언론 시스템 또한 현재와는 매우 달랐다. 경찰 시스템은 잘 조직되어 있었지만 장비가 부족했고 수사는 증인 신문수동적인 물리적 증거 수집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 크게 의존했다. 농촌 및 군사지역에는 CCTV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언론과 방송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었다. 군대와 관련된 민감한 뉴스는 대중의 불안을 막기 위해 종종 은밀하게 처리되었다. 당시 한국의 사회문화는 가족의 가치 충성심 그리고 의무를 중요시했다. 국민들은 특히 군대의 규율을 존중했으며 탈영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전방 부대에서 한 군인이 실종된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극도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국가 안보 문제였다. 이러한 배경이 수년 동안 진실을 숨긴 미스터리의 장막을 만들었다.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1983년 5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김민준의 가족은 막내 아들 민준의 입대를 기념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당시 20세였던 민준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키 175cm에 균형 잡힌 몸매 전형적인 외꺼풀 눈과 순한 미소를 가진 그는 차분하고 내성적인 청년이었다. 책을 읽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그의 꿈은 화가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종종 집 근처 공원에 산책하며 몇 시간 동안 앉아 평화로운 풍경을 스케치하곤 했다. 민준은 예술에 대한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색연필과 미술 서적을 모으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성격은 침착했고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효자였고 진정한 친구였다.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특히 부모님과 여자친구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다. 김씨 가족은 서울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다. 그의 아버지 김석원 55세는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로 엄격하지만 자식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어머니 박미영 50세는 온화한 주부로 자녀들의 식사와 잠자리를 항상 신경 썼다. 민준에게는 5살 많은 형 김대현이 있었는데 현재 전자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대현과 민준은 매우 가까웠고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준에게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귀어온 첫사랑 이나영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 군 복무를 마친 후 결혼할 계획이었다. 나영은 상냥한 소녀였고 그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으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을 키워나갔다. 민준의 가족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었고 빚이 없었다. 그들은 조용한 동네의 아늑한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민준의 삶의 가장 최근의 변화는 군 입대 준비였다. 그는 예술에 대한 열정을 잠시 미루고 친구들과 여자친구와 작별하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했다. 이로 인해 그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가족 앞에서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 입대 전 그는 나영에게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다. 그림은 두 사람이 단풍나무 아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나영에게 "이건 내 약속이야. 돌아와서 너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했다. 군대 생활을 위해 그는 친구에게 받은 낡은 지포 라이터를 포함해 몇 가지 작은 개인 물품을 챙겼다. 그것은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는 이 작은 물건이 나중에 사건의 유일한 단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무도 그것이 민준의 마지막 약속이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운명의 날 1984년 9월 25일. 그날 아침 강원도의 날씨는 차갑고 습했으며 회색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차가운 이슬을 실어날랐다. 부대 내 모든 활동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전날 밤 9시 이등병 김민준은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군대 생활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주말에 휴가를 받아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 박미영은 그에게 잘 먹고 건강을 챙기라고 당부했다. 통화는 9시 15분에 끝났다. 가족 중 누구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 민준은 효자였고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통화 후 그는 밤 11시까지 동료들과 순찰을 돌았다. 그리고 생활관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동료 박서준 일병은 민준이 매우 빨리 잠들었고 특이한 행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5시 기상나팔이 울리자 부대 전체가 깨어났다. 박서준 일병은 개인 위생을 마친 후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민준이 먼저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침대가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보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민준의 개인 물품은 모두 캐비닛에 그대로 있었지만 지포 라이터와 군장 가방 그리고 K2 소총은 사라졌다. 박서준은 즉시 중대장에게 보고했다. 민준의 중대장 이석호 중위는 가장 먼저 이 정보를 받았다. 처음에는 민준이 잠시 나갔다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대 전체를 수색하고 민준을 찾지 못하자 불안해졌다. 그는 병사들에게 부대 안을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모든 구역을 꼼꼼하게 수색했다. 그들은 모든 방은 패고 심지어 창고까지 확인했다. 그러나 민준의 흔적은 없었다. 이때 이석호 중위는 이것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감은 부대 전체로 퍼졌다. 부대 지휘관 최준기 대령은 국방부에 사건을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봉쇄 명령이 내려졌다. 수백 명의 군인과 자원봉사자들이 수색 작전에 참여했다. 그들은 여러 개의 작은 팀으로 나뉘어 수킬로미터 반경의 모든 언덕개울, 숲을 삽사시 뒤졌다. 그들은 민준이 살아있기를 바랐다. 수색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마침내 수색 셋째 날 한 순찰팀이 부대에서 2km 떨어진 바위 옆에서 낡은 지포 라이터를 발견했다. 라이터는 진흙이 묻어 있었고 큰 흠집이 있었다. 그것은 민준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라이터였다. 이것이 수색 기간 동안 찾은 유일한 단서였다. 이 발견은 모든 추측을 완전히 바꾸었다.
민주는 단순한 탈영병이 아니었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1984년 9월 28일 오전 8시 사건 보고를 받은 한국군 수사대장 한지훈 대위가 부대에 도착했다. 그는 진지한 표정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즉시 지역 전체를 봉쇄하고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수사팀은 법의학 전문가와 기술자를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첫 번째는 민준의 생활관이었다. 그의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의 물품은 모두 캐비닛에 그대로 있었다. 민준과 생활관을 함께 쓰던 박서준 일병은 따로 신문을 받았다. 그는 민준이 잠자리에 들기 전 어떤 특이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탈영할 기미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서준의 진술은 자세하게 기록되었지만 그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었다. 이후 수사팀은 라이터가 발견된 장소로 이동했다. 그곳은 울창한 숲에 있는 큰 바위였고 싸움이나 다른 어떤 흔적도 없었다. 라이터는 증거물로 수거되었고 근처에서 발견된 몇 가닥의 머리카락도 함께 수거되었다. DNA 샘플과 지문도 현장에서 채취되었다. 이 과정은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신중하게 기록되었다. 그러나 법의학 전문가들은 라이터에서 민준의 지문만 발견할 수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은 부대 내 모든 군인들을 신문했다. 일부 군인들은 민준이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으며 누구와도 갈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가 다소 우울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그날 밤 특이한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진술은 서로 일치했으며 모순이 없었다. 이것은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다른 보안기관들도 수사에 참여했다. 그들은 민준의 신원 정보를 조사했다. 민준은 전과가 없었고 법적인 문제도 없었다. 그는 모범적인 학생이자 청년이었다. 가족 및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모두 좋았다. 재정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그가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 모든 단서는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다. 며칠간의 수사 끝에 전문가들은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민준의 동료와 친구들을 신문했다. 민준의 절친 최진호는 민준이 화가라는 직업에 대한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것을 꿈꿨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민준이 가족과 여자친구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무모한 짓을 할 기미는 없었다. 김씨 가족의 이웃들도 신문을 받았다. 친한 이웃이었던 김 여사는 김씨 가족이 매우 화목했으며 민준은 착한 아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며칠 동안 어떤 특이한 점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규모 수색은 계속되었다. 다른 부대에서 온 1000명 이상의 군인과 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수색에 참여했다. K9 수색견 부대잠수부대 공군과 같은 특수부대도 동원되었다. 그들은 모든 언덕개울 숲을 삽사시 뒤졌다. 수색견 부대는 민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동원되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산림지역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경찰은 또한 CCTV 분석을 진행했다. 그러나 1984년에는 CCTV가 일부 중요한 장소에만 있었고 화질이 매우 낮았다. 이 CCTV에서 유용한 정보는 거의 수집되지 않았다. 재정조사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준의 은행 계좌에는 특이한 거래가 없었다. 그의 신용카드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가 빚이 있거나 위험한 투자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었다. 모든 것은 민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사소한 단서도 조사되었다. 한 지역 주민은 그날 밤 부대 근처에 낯선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정보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기에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았다. 민준이 자발적으로 사라졌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았다. 그는 돈이나 개인 소지품을 가져가지 않았고 도주 계획도 없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또 다른 가설은 그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을 까사낙 지역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기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다. 그가 부상을 입었다면 그는 응급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도움을 청했을 것이다. 마지막 가설은 그가 범죄자에게 납치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싸움의 흔적이 없었고 몸값 요구 편지도 없었다. 납치의 동기도 명확하지 않았다. 언론과 대중의 압력 또한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사건이 보도된 후 대중의 분노가 들끓었다. 모두가 군대의 책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언론은 민준이 살해당했다고 선정적인 보도를 했다. 이것은 그의 가족에게 큰 압박을 주었다. 그들은 근거 없는 소문과 헛소문을 견뎌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민준 실종 사건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고 군대 기록에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20년 동안 그의 가족은 수색을 멈추지 않았다. 매일 그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민준의 부모님은 늙고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다. 그들은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항상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2004년에 획기적인 발견이 있었다. 민준이 복무했던 부대에 함께 있었던 한 노병과의 예기치 않은 인터뷰가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당시 65세였던 최영호 씨는 시골의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그는 불치병에 걸려 고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사건의 모든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최영호 씨는 운명의 밤, 순찰을 돌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몰래 지켜보았고 민준이 상사 이동혁이라는 다른 군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동혁은 성질이 급하고 신병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한 고위 군인이었다. 말다툼이 격해졌고 이동혁은 민준을 언덕 아래로 밀었다. 민준은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다. 이동혁은 당황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민준을 숲으로 데려가 구덩이를 파고 그를 묻었다. 그런 다음 그는 민준의 라이터를 가져와 가짜 단서를 만들기 위해 언덕 아래로 던졌다. 최영호 씨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상관에게 보고하지 못했다. 그는 20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왔다. 그는 그 시간 내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았다. 최영호 씨의 증언은 군과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즉시 사건을 재개했다. 그들은 최영호 씨가 가리킨 지역을 파헤쳤다. 그리고 그의 진술대로 그들은 민준의 유해를 발견했다. DNA 검사 결과 그것은 김민준의 유해임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민준 가족의 희망을 끝냈지만 어느 정도의 해방감을 주었다. 그들은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정중한 장례식을 치르고 그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 민준의 유해가 발견된 후 수사는 확대되었다. 경찰은 상사 이동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동혁은 이미 오래전에 전역했으며 현재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성공한 사람이었다. 이동혁은 신문을 받기 위해 소환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최영호 씨의 증언과 민준의 유해와 같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하자 그는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해야 했다. 그는 최영호 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매우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직면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2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다. 이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동혁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준의 가족은 사형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들은 단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다. 김민준 사건은 한국 군대와 사회 전체에 큰 교훈을 남겼다. 이 사건은 다른 사람 특히 신병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또한 아무도 민준이 겪은 일을 겪지 않도록 군대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김민준 사건은 희망의 상징이자 진실과 정의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사건이 되었다. 또한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사건이기도 하다. 현재 사건이 해결된 지 20년이 지났다. 만약 민준이 살아있었다면 그는 41세가 되었을 것이다. 그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의 형 김대현은 여전히 살고 있으며 동생에 대한 기억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는 실종된 가족들을 돕기 위해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민준이 묻혔던 곳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다. 매년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를 추모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민준의 사건은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사건은 여러 다큐멘터리 서적 그리고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이 사건은 민준의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이 밝혀지면서 어느 정도의 평화를 찾았다. 그들은 삶이 얼마나 힘들든 그것을 직면하고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민준 가족의 마지막 메시지는 간단했다. 서로 사랑하세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이 사건에 대해 아는 정보가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정보라도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